나초일의 논산보은 나들이 17세기 후반의 서인내 갈등과 노론소론 분화 2025년 4월 10일과 30일. 이날 모임은 동기 21명과 배우자 등 총 29명이 참석한 다소 조촐한 봄 소풍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가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8살 소년이었던 명제 윤증, 27살 아버지 윤선거가 1637년 1월 강화도 함락 후 결사 항전의 약속을 어기고 강화 유수 김상용, 우승지 홍명형, 별좌 권순장, 김장생의 손자 김익겸 등 십수인의 문신과 어머니 공주일씨까지 자결한 상황에서 혼자 도피해 살아남자 성인이 된 후 가문의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윤선거는 청군이 남한산성에 항복을 권유하러 보낸 사신 격의 진원군 이세환에 접근, 윤영기 친분을 내세워 그의 노비 선복으로 위장해 강화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훗날 윤씨 부자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했지만 비굴한 처신을 합리화하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인지 부자는 조정이 제수한 여러 관직을 대부분 사양합니다. 양대에 걸쳐 은둔하다시피 산 양반가가 이러한 저택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윤증이 죽기 5년 전 80세 때인 1709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선거는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추탈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정조대에 최종 복권됩니다. 윤씨 부자와 같은 시대의 서인 노론 영수로 활동한 이가 송시열입니다. 그는 서인 소론 영수격인 윤증의 스승이었으나 윤씨 부자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액서원인 도남서원은 서인 영수의 일인으로 꼽히는 유학자 김장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사후 건립된 곳입니다. 그는 송익필, 이이, 성혼의 제자로 이들의 학품을 이어받은 기호학파 거두로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중 1인입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대립한 1575년 이후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가운데 김장생은 심의겸을 지지합니다. 이후 그와 서인 일파는 이황과 조식의 제자가 주축인 동인 및 영남학파와 대립합니다. 기호학파와 서인 사대부들의 활동 거점 중 하나였던 이곳의 이름 도남은 은둔하는 큰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은 윤씨 부자, 송시열, 김익겸 등의 스승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윤선거와는 동문이고 윤증의 스승이었습니다. 17세기 중후반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이들은 전체 인구 중 2~3%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은 지배층이 동서로 나뉘고 다시 남북과 노소로 갈라져 집권을 다투다 보니 많은 인재가 사장되어 조선 후기 국력 저하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선 것은 서인 정철의 처벌 수위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고 서인이 노소로 나뉜 것은 효종과 효종비 사망에 따른 예속 논쟁과 남인에 대한 입장차 때문입니다. 1575년 사림의 동서분당 후 분당 정치가 200년 이상 지속하다 정조가 죽은 1800년부터 세도 정치로 이어집니다. 이후 사실상의 조정 정치 부재로 선제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의 실패,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외세 침략에 무방비로 당하고 맙니다. 일행이 탑정호 출렁다리 배경으로 포즈를 잡았습니다. 이 저수지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작공해 1944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저수지가 전국 곳곳에 일찍 만들어졌다면 조선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양반과 지역 토호 세력의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나라 살림이 빠듯해 이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 이곳에 마구 평소류지를 축조해 농업용수로 사용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전답은 말기까지 천수답이 태반으로 저수지와 수로가 정비되고 수차와 수레 등의 시설을 이용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뭄이 들면 백성은 물론 나라 살림조차 수년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의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정책 제안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조정에선 형식적인 논의 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토의 특이성과 악조건을 내세우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한 나머지 웬만하면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거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귀차니즘이 조정 내에 팽배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일행의 점심은 이 지역 별미인 황복 매운탕과 웅어회로, 가게는 금강의 강경포구변에 위치한 황산옥이었습니다. 2층 식당 좌석에서도 제방 너머로 강경포구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뒤쪽 야산인 채운산이나 용암사에선 좀 더 멋진 모습의 금강과 포구를 바라볼 수 있겠지요. 육상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호남 지역 해산물과 내륙 농산물의 교역 거점이었던 강경은 평양, 대구 서문에 이은 3대 시장으로 전국의 상인과 일대 백성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논산, 강경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반 비율이 높고 농산물과 해산물 소출 역시 넉넉한 고장이었습니다. 김장생과 김집, 윤선거와 윤증 부자, 송시열 등 서인과 기호학파 사대부들도 별미를 찾아 이 근처 정자나 주막에서 황복과 옹어 요리를 즐겼을지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황복은 제철에 잡아냉동해 두었다가 연중 활용하는 듯 싶습니다. 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광민 친구 감사드립니다. 연극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오늘은 내가 광민이한테 아부죠 보냈습니다. 광민 그럼 여러분 만세. 광민 만세. 잠깐만 만세 만세 만만세. 강경이 조선 3대 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일대의 상업이 크게 흥한 배경의 하나로 불편한 내륙교통과 편리한 수온이 있습니다. 사실 강경과 논산 일대는 농어업 여건이 조화 정책에 따라선 좀 더 부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의 역대 집권 세력은 정파와 무관하게 상업과 농어업, 공업의 활성화 등 국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암묵간에 빼앗아 먹을 게 있는 조선은 중국 등 주변국의 침략과 강압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수지와 수로, 농로의 개설, 수차와 수레의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주요 지역 간 도로 개설과 도로폭 확장, 수레 이용 확대를 통한 산출 증대와 상업 진흥 정책은 논의가 헛돌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러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왕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자주 외교에 입각해 주요국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국가 언어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재정 규율의 정비와 재확립을 통한 정부 재정의 내실화로 군사력을 키워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에 나서는 일은 언담생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한 신분제 아래 백성은 우민화하고 속국체제에 안주하다 외교권을 상실하였으며 허약한 정부 재정으로 힘있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근대 개화기 이후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소수 기득권층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주권이 왕 혹은 소수 집권 세력에 있어 민본주의나 위민사상 등의 그럴듯한 말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김장생, 송시열, 윤증 등 서인계 유학자들은 관촉사를 단순한 불교 유적이 아닌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학문 연구와 교류의 공간으로 인식한 듯 싶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러했지만 특히 송시열은 불교 유산의 백미격인 은진미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미륵불상의 숭고한 모습에서 조선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찾고자 했을까요? 투어 마감 자리인 방배동 소재 가게입니다. 북적거리는 실내에 비해 종업원들의 차분한 접객 자세가 기억에 남습니다. 논산, 강경의 동북쪽에 자리한 충북보은 소재 속리산 입구길입니다. 더없이 맑은 4월 30일, 산후회 별동대 몇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나초일 내외를 제외한 6인은 문장대까지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한 나초일 내외는 벅주사와 세족일 등 인근 지역을 산책한 다음 입구 마을에 위치한 경희식당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대단한 상차림의 한정식을 들었습니다. 동행한 이승준 교수가 추천해준 가게였습니다. 보은은 옥천군 태생의 송시열이 병자호란 후 화양구곡에서 은거하며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훗날의 효종인 복림대군 사부였던 그는 전란시 대군과 함께 남한산성에 피신했다가 대군이 청해 볼모로 끌려간 후 은거에 들어갔습니다. 송시열이 은거하며 중국 남부 복건성 무이산의 구곡을 본떠 이곳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대주의를 연상시키는 그의 행태는 사후 이곳에 세워진 화양서원과 북향만동료가 화양목패 각질과 존명사대의 표상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세평에 시달립니다. 필부가 아내와 함께 받은 건사한 식탁, 조선 사대부들도 이렇게 받아본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김장생 부자, 윤씨 부자, 송시열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이들이 이 같은 밥상을 받아본 적 있을까 저기 궁금합니다.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사대부들의 식단은 상차림이 요란한 왕가의 궁중 밥상과 달리 조촐한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건강한 식단 구성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물론 손님 접대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격식과 품위를 갖춘 밥상을 준비했겠지요. 하지만 일식 삼찬의 얘기처럼 쇼군 등 일본 지배층 무사들이 즐겼다는 간소한 밥상과는 차별화된 식단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지난 4월 2차례 여행을 통해 대전 아래 좌측의 논산과 위 우측의 보은 일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두 지역은 대전을 끼고 좌하와 우상의 구도입니다. 화양동이 소재한 괴사는 보은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보은에 밀려 역사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듯 싶습니다.